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머니가 상담 원하시거나 여러분들 이제 그 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가 입시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뭐 원서 쓰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하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뭐 물어볼 거 있다, 궁금한 거 있다,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뭐 논술 질문은 전화로 하면 좀 애매하겠지. 갑자기 막 고려된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막 이런 질문은 전화로 하면은 그걸 내 전화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카카오톡 친구 신청하시고요. 카카오 스토리 친구 신청하면 좋아요. 거기에는 내 사진 없어. 뭐만 있냐면은 뭐 음식 사진도 없어요. 네. 입시 자료만 있습니다. 그 내 카카오 스토리만 계속 봐도 논술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해설서 같은 거 해석해 놓은 것들 스캔 떠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됐죠? 내 나이는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결혼했게 안 했게? 예? 결혼 안 했죠, 당연히. 그죠? 아직 젊음인데. 자, 봅시다. 다 논술이 처음이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4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하고 4교시에 글을 써요. 글을 써야 첨삭해 주겠죠, 그죠? 이번 주에 쓴 글은 다음 주에 첨삭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오늘 논술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듣는 거죠. 오늘은 이 3시간 동안 논술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 교재. 오늘은 너희들이 논술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논술이 뭐냐? 논술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TV 보면은 뭐 논리적 글쓰기다, 뭐 창의적 글쓰기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창의 특히 창의는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버리시면 돼요. 완전히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논술은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지금 19세기쯤에 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19세기에 살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자겠니? 19세기에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죠? 지금처럼 뭐가 안 되니까 인터넷 같은 검색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니? 21세기에 살고 있지, 그지? 그럼 지금은 누가 능력자겠니? 지금은 산재해 있는 지식들을 정확하게 검색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만약 19세기다. 내가 흰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고추장이 묻었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지워져.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몰라. 그럼 엄마 누구한테 물어봐? 할머니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그죠? 할머니도 몰라. 그럼 옆집 할머니, 뭐 뒷집 할머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이버에 검색하죠? 고추장이 묻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이제 답글이 쭉 달리죠, 그죠? 그죠? 그럼 너희들 뭐만 하면 돼? 그 답글 중에서 가장 근거가 확실한 정말 해답인 것 같은 것들을 골라서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사람이 능력자냐? 요즘에 능력자리가 일단 막 김종국 여기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능력자냐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뭐 해야 돼? 활용.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도 할 수 있어. 고추장 묻은 옷을 빨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거 발견했단 말이야. 파우더를 너무 잘 빨리네? 뭐 할 수 있어? 재생산. 이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란 말이죠. 자, 다 대학 갈러 왔잖아요, 그죠? 무슨 과 가고 싶어? 행정학과? 무슨 과 가고 싶어? 광고홍보학과? 무슨 과 가고 싶어? 교육학과?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광고 아무것도 모르죠? 행정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근데 너희들 대학 가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뭐 보고 공부할 거야? 뭐 보고 공부할 거야? 책 보고 공부하겠네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텍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 하려면은 대학에 가서 공부 잘 하려면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니? 책을 잘 읽어야 되겠지. 그지? 책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놈이 가장 뛰어난 놈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가 책을 읽고서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지? 이해를 하고서 숙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뭘 쓰겠습니까? 리포트를 쓰겠죠. 그죠? 그리고 이 리포트가 다시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광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이게 창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의는 사실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작 120분의 시간에 글을 써야 되는 논술에서 창의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논술이 뭐냐? 이 과정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논술은 제시문이 있습니다. 논술 문제는 본 적 있죠? 수업은 처음이지만 문제 본 적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제시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논제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시문과 논제를 본 다음에 뭐를 써? 결국에는 답안을 쓰게 되겠죠. 이 제시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정보 1번, 정보 2번, 정보 3번, 정보 4번을 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논제는 뭐를 주는 거야? 조건을 주는 거야. 너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어. 이런 정보들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해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을 쓰시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재생산된 정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정리하자. 첫 번째, 논술을 잘 풀기 위해서,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창의력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논리력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어쨌거나 정보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읽기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어진 정보를 잘못 읽어. 얘는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B로 읽어.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지. 내가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무슨 능력이 중요하냐? 활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읽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논술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논리적, 뭐 창의력, 뭐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기초자료. 이거 여러분들 때문에 일부러 만든 자료예요. 논술을 지금까지 왜 준비를 안 했어요? 난 그게 항상 학생들한테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인데 왜 지금까지 논술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제 고3 돼가지고 막 입시 전형 살펴보고 막 이러니까 논술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아, 입시 전형도 안 살펴봤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부는 학원 해주는 거고 대학은 엄마 보내주는 거야.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 본인도 입시 전형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그 연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논술 전형을 쓰면 뒤에 최저 등급을 보잖아요. 그죠? 그건 알죠? 그게 111이었죠. 언수의 합산. 그죠? 올해 원로말 바뀌었죠? 엄수의 합사로 바뀌었죠. 이게 뭐 의미하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지배력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언수의 합 3일 때하고 합 4일 때하고요.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틀려져요. 뭘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수능의 지배력을 낮춘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논술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엄청나게 많이 뽑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 우리 수업하면서 하나씩 좋아하도록 합시다. 자, 논술 기초 자료.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자, 논술이란 무엇인가? 논술이란 무엇인가? 논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많이 반복될수록 중요한 단어겠죠, 그죠?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자, 하나 씁시다. 별표 치시고요. 논술과 언어의 공통점.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터러시입니다. 우리 고3이니까 이거 무슨 단어죠? 당황스럽게 논술 들어간다고 영어 물어보고 이러면 당황스럽죠. 리터러시. 우리 그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읽고 쓸 줄 아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 단어가 없어요. 이 반대말은 앞에 1이 붙는 거잖아요. 1리터러시인데 1리터러시는 우리말 단어가 뭐죠? 문맹입니다. 문맹. 근데 우리 문맹이 반대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반대말을 만들 만큼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문식성이라는 단어로 고려대 노명환 교수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말을. 그래서 문식성이 뭐냐? 도대체 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문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못 할 수 있어? 당연히 쓰기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와 논술이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 능력은 요거예요. 언어 시험도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 나와 안 봤던 지문 나와? 요즘에 좀 이상해져가지고 EBS라는 새끼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꾸 막 암기 시험이 되고 있는데 원래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본 지문을 얼마나 잘 푸냐 이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논술은요. 이 능력 실현의 공통점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언어 영역 풀 때 배경 지식 필요하지 않아? 안 필요할걸요?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 풀라고 그러는 선생님한테 언어 배웠으면은 좀 패망이죠? 그죠? 그냥 있는 지문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논술도 배경 지식 필요하지 않아요. 뭐 철학자, 경제학, 뭐 법학, 인문학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술학원 가면은 그건 사실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만약에 이 남학생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논술 지문에 칸트가 나왔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철학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지문에 칸트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읽기 편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공부한 학생이 읽기 편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는 절대로 배경 지식은 묻지 않습니다. 자, 차이점이 더 중요해요. 논술과 언어의 차이점. 언어는 절대주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절대주의 해석이라는 게 뭐야? 어떠한 선입견 또는 관점 없이 그냥 읽는 거죠. 이육사의 교목이 나왔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푸른 하늘은 그냥 푸른 하늘인 거지. 그걸 이육사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뭐 독립이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독립으로 읽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로 읽는 거야? 그냥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논술은 관점이 있는 독해입니다. 관점이 있는 독해. 자, 이 관점이 있는 독해가 뭐냐? 논술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를 경제적 부흥의 측면에서 읽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가를 읽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읽어야 돼? 경제적 부흥의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자료 첫 번째 장.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논술과 언어의 공통점은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쓰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논술과 언어의 차이점은 언어는 절대주의 해석을 합니다. 그죠?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잖아 그냥. 그죠? 만약에 언어에서 처음 관점을 주고 싶어. 관점 주고 싶어. 그럼 뒤에 뭐로 나오죠? 관점이? 그렇지. 보기로 나오죠. 근데 논술은 이미 논제에서 관점을 정해줘요. 관점 있는 독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자, 제시문 줄 짝 치시고요. 우리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형광펜 이런 거 다 들고 다니죠. 남학생들은 절대 안 들고 다니죠. 내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남고 가서 수업할 때하고 여고 가서 수업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학생들은 필기에 온 힘을 기울이죠. 필기에. 내가 노란 분필 잡자마자 바로 형광펜 잡아버리죠. 남학생들은 아무리 봐도 안 쓰죠. 1시간 내내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자, 주어진 정보 제시문 줄 짝 치시고요. 대한민국 입시 논술의 특징은 주어진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주어진 제시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로 모든 대학에서 논술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문의 올바른 독해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디 조쳐되게 되면 제시문의 올바른 독해.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 저기 촬영해 주시는 PD님이 이 수업이 끝날 때 논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밑에 주어진 논제. 전체 논술의 80%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논제가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글을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뭐 먹을래? 했는데 그러면 뭐 이게 음식을 얘기해야 되잖아. 순댓국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근데 난 샤워할래.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논제가 요구한 대로 쓰시는 건데, 자, 보시면요. 논제는 조건이다. 줄 짝 치시고 별표 땅 치시고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해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제를 분석해서 논제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해내야만 한다. 논제 분석을 철저히 하되 될 때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하게 될 텐데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어야만 좋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논제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논제에서는 출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우리 새로운 여학생도 논술 처음 들어요? 자, 이 문제를 맞히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똑똑한 겁니다. IQ가 한 110 정도 되는 거죠.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작년에 인천의 광성고에 가서 수업했는데 그 광성고라는 학교는 얼마나 대단한 학교냐면요. 전교에 영어 1등급이 한 명도 없는 학교예요. 전교 1등 영어 3등급인 학교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전교 1등이 나한테 이제 공부를 배웠는데 결국에 서울대 갔는데 그 친구 최종 점수는 1133. 언어, 수학은 1. 혼자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는 학교 선생님 수업만 이게 사교육을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최초로 사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1133으로 고대 국교과 장학생으로 붙었고요. 서울대 국교과 마찬가지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갈까 서울대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서울대지고 서울대 갔는데 그 친구가 이걸 마치더라고요. 자, 문제 냅니다.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의 출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의 출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출제 의도를 알면은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데 출제 의도를 모르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출제 의도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시문 가에
이해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받았다.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받았다. 그러면은 답안에 뭐가 써 있어야 돼? 제시문이 그냥 쭉 압축돼가지고 요만하게 만드는 것은 요약이 아니에요. 제시문을 완전히 읽고서 너의 머리통으로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요약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이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쇼를 본다든지 한 다음에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순서 그대로 얘기해요. 영화 본 다음에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야 거기서 누가 나오는데 둘이 이렇게 사귀는데 누가 와서 방해해가지고 뭐 누가 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순서 그대로 얘기 안 하죠? 극장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뜨고 화면에 태양이 지고 있었어. 태양이 지는데 남자 주인공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시문을 우리가 보고서 정확한 논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봅시다. 문제 해결 답안. 네. 아닌가요? 지금까지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해결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답안입니다. 고로 답안은 핵심이자 부가 요소입니다.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또는 논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고로 답안은 부가 요소입니다. 논제의 요구를 이해하고 제시문을 독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답안에 드러내야 됩니다. 고로 답안은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런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지 답안을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냥 사실은 답을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답을 아는 게 어려운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다 이해했지만 답을 엉망으로 쓰면은 이해한 것이 빛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 논술 처음 드니까 우리가 좋은 답안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답을 맞추는 겁니다. 논술에 다 정답이 있거든요. 그 정답을 맞춘 학생이 전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100명이 시험 보면은 정답 맞춘 학생이 전체 8%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연대, 고대 문제 어렵잖아요. 그럼 정답 맞춘 학생이 1%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답만 맞춰도 상당히 좋은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거는 답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제시문 독해인데요. 결국에 우리나라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서 독해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 독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제시문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우리 고3이고 언어 영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시문 웬만하면 독해가 되는데 언어 영역 제시문이 난도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논술 제시문의 난도가 한 30점 됩니다. 그래서 언어 제시문 읽듯이 읽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제시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문입니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이나 이치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이 설명문이죠. 그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을 요구하는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겠죠. 너희들이 받아보는 제시문 대부분은 설명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되니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모든 글이 부연의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연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자, 부연이란 말 자체가 부가하여 설명하는 거죠.
제시문은 너희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처음 보는 정보가 되겠죠. 처음 보는 정보를 너희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시문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부연할 수밖에 없어. 부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니? 첫 번째 단락 또는 첫 번째 의미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언어를 푸는 게 몸에 배가지고 자꾸 이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언어도 사실 빨리 읽으면 못 풀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내 이해력이 딸려서지 빨리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막 그거를 특정 강사를 비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비디오도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합니다. 야 5분 40초야 띵 눌러가지고 막 문제 풀어. 얘가 막 풀어. 넌 5분 40초에 풀었으니까 훌륭한 놈. 넌 못 풀었으니까 병신 새끼야. 이렇게. 근데 그럼 뭐하냐고. 실제 시험에서 빨리 풀면 뭐하냐고. 틀리는데. 그잖아. 그래서 원래 언어도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추시면 돼요. 뭐 50문제인데 내가 40번까지 풀 수 있다. 그럼 그 40번은 안 틀려야 돼요. 그 다음은 점점 풀게 되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이거 시간 되는 거 좋아해가지고 빨리빨리 좋아해가지고. 자, 우리 언어 지문 같은 경우도 비문학 보면 이제 설명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으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5단락은 다 뭐니? 마무리지, 그지? 그죠? 그 1단락에서 화두를 제공하죠.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할인율이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단서 뭐예요? 부연. 결국에 부연질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언어도 잘 풀려면은 첫 번째 단락 잘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논술 제시문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어떤 새로운 정보, 언어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보를 너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시문의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처음에 화두를 던지고 나서 마찬가지로 부연을 불러오는 부연의 구조가 제시문의 기본 구조다. 이거 부연인데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읽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논술 제시문은 반드시 천천히 읽습니다. 자, 근데 설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설문도 나옵니다. 논설문.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이 논설문입니다. 주로 철학적인 글이 논설문으로 등장합니다. 뭐 칸트가 이랬네, 데카르트가 이랬네 이런 것들.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사태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인과. 너희들이 받아보는 글 대부분은 설명문이고 두 번째 논설문 나오는데 설명문 딱 봤다 하면은 부연의 구조로 되겠구나. 논설문 딱 받았다 그러면은 인과겠구나. 원인과 결과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애가 결국에는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요 놈만 찾으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논설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장과 근거만 찾아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보시면은 가장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문학적인 글에 별표 땅 치시고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면은 아주 많은 실수가 벌어집니다. 서울대 목표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대. 이제 이 100일 남은 시간에 성적이 쭉쭉 올라서 서울대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100일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죠? 곰도 마늘 먹이면 100일 동안 살면 되잖아. 니들도 이제 열심히 하면 100일 동안 서울대 갈 수 있겠죠. 난 항상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서울대에서 예전에 성산문에 절명시가 나왔단 말이야. 절명시가 딱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글을 써라. 하니까 서울대에 시험 보러 간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 아는 거야, 이 시를. 해가지고 답안의 90%가 뭐냐? 성산문은 몇 년도 사람이고 이 시는 언제 쓰였고 이 시를 왜 썼고 막 다 썼단 말이죠. 쭉쭉쭉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논술은 뭐를 묻지 않는다고? 뭐를 묻지 않는다고 논술은? 아까 얘기했잖아. 논술은 뭐를 묻지 않는다고? 너가 얘기해봐.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니까? 시가 나오던 소설 나오던 수필 나오던 배경 지식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전에 건대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난소공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비자발적으로 난소공을 다 읽었죠. 자발적으로 읽은 건 별로 없어. 다 비자발적으로 다 읽었단 말이죠. 다 한단 말이지. 1960년대 도시의 소시민의 삶을 그리고 있고, 그죠? 사회적 악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쓴 애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봅시다. 문학적인 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줄세요. 문학적인 글은 절대 메인이 아닙니다. 줄 쫙 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절대 메인이 아니야. 자, 보시면요. 우리 중딩 땐가 고딩 땐가 배웁니다. 문학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누구 것이 돼? 독자의 것이 돼. 다 배웠지, 그지? 이게 무슨 의미야? 자꾸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문학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의 것이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든 중요하지 않답니까? 네가 읽고 느낀 게 중요하다니까? 그잖아. 이육사가 독립을 바라고서 교목을 썼다 한들 지금 내가 지금 고3을 맞이해서 좀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의 수학 점수가 3등급인 내가 느끼기에는 푸른 하늘이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학작품은요, 해석이 다양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작품이 하나 있으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문학작품을 메인으로 내세우게 되면은 이 해석 중에서 도대체 뭐가 맞다고 채점할 수 있겠습니까? 채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절대 메인이 아닙니다. 그럼 메인은 뭐냐? 논제와 다른 제시문들이에요. 요것들을 가지고서 바라봤더니 요 놈이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 난송 보면은 그 명대사 있잖아. 이제 이 난쟁이들이 집에 그 표철 붙이잖아요. 철거한다고. 근데 이제 그 큰아들인가? 그놈이 이제 부엌칼로 그걸 막 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 마른 된장에다가 고추 찍어 먹으면서 야, 떼지 마. 그러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의미가 뭐야? 자꾸 물어보는 게 습관이라서. 이게 직업병이에요. 경찰한테도 물어봐요.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 의미가 뭐야? 법이 결국에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법이 강자만, 돈이 있는 사람만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법이 정의와 일치하지 않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 훔치면 감옥 가잖아. 근데 우리 이건 회장님 안 가시잖아. 항상 멀쩡히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휠체어 타고 나타나시잖아.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논제와 제시문에 맞춰가지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문학은 독해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문학적인 글을 전체 제시문에 메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문학적인 글을 독해할 때 메인되는 제시문을 독해 후 그것의 연관성을 갖고 독해하는 것이 좋다. 연관성 없이 절대주의 독해하는 것은 오답을 쓰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드시 관점을 대입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 아까 지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도록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요거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자, 요거는 이제 서강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대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면서 좀 개념 정리할게요. 이번에 그 해병대 캠프 갔다 죽은 애들 뉴스 봤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그 애들 죽을 때 교장이랑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떴는데. 술 마시고 있었다, 안 마시고 있었냐. 논쟁이 막 붙었는데 교장이 건배만 했다. 아니 애들 죽는데 건배를 왜 해. 아니 요즘에도 극기훈련 이런 거 하나 학교에서? 난 이거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극기훈련의 목적이. 정신력을 강화해서 뭐 어떻게 하게. 우리가 스파르타야? 말도 안 되는 훈련에다 애들 주워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넘겨보시면요. 그 통합 논술의 기본 성격과 의미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논술 시험은 대학에서 수준 높은 학문을 연구하고 도야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논술 시험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진지하게 관찰하고 통찰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찾아내거나 일반적 원리와 법칙을 유추해내는 통찰력, 판단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인 것이다. 자, 읽은 결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정답이죠. 그죠? 논술을 이렇게 이해하면 결국 읽은 결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결국에 여러 번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교육적 의미. 이거 더 거짓말이에요. 원래 학교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통합 논술은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대. 거짓말이잖아. 학교에 논술 과목이 없는데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 보는데 이게 어떻게 초등교 교육에 내실화에 기여합니까? 부실화에 기여하고 있지. 오히려.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실 때는요. 거짓말이 좀 있으니까 그거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출제 방침.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토대로 인간, 사회 및 자연의 문제를 논리적, 종합적 사고하고 그 사고 결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정답률이 한 8%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2%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게 아니죠. 그럼 졸업을 시켜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국에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그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자, 평소 학습 혹은 교과서 가로지르기. 평소에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읽기 단계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무엇보다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줄치세요. 결국에 논술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냐? 글을 정확하게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 포인트다. 결국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정보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중심 소재와 뒷받침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소재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 혹은 그것과 관련된 필자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해가지고 뒷부분은 또 보면은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알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점 보시면은 요건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각 단락의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 치시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1단락이 있고 2단락이 있고 3단락이 있으면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부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마지막에 그 다음 점 보시면은 이렇게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 필자의 처지와 태도, 구성과 맥락 등을 다투게 고려하면서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그 어떤 글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줄 치시고요.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은, 글을 잘 읽는다면은 그 어떤 글이라도, 그 어떠한 정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우리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교육 강사들 중에서도 못 푼 사람이 많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 어떠냐? 답만 쓰고 나오면 다 합격입니다. 서강대는. 뭐 문제를 잘 쓰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논술은 글짓기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냐 싸움이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 싸움이에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답만 맞추면 웬만하면 붙는다 봐야 돼요.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죠. 나중에 풀어볼 텐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냐?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자, 문제 해결 단계 요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토론 같은 거 할 시간도 없고. 자, 넘겨서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채점 원칙. 다음과 같은 논술 평가 척도를 적용하여 채점합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줄 짝 치시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제시문 읽기가 중요하겠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다 보면은 그냥 우연히 또는 자연히 그냥 되는 것들이에요. 통합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여긴 출제됩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 자, 하나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모든 글, 이 모든 글, 어떤 글이든 뭐 일기만 제외하고, 우리 문자 잘 보내잖아. 카톡 많이 하고, 그죠? 이 모든 글을 쓰게 될 때 이 글의 목적이 뭐니? 목적이 뭐니? 전달이죠. 그죠? 다시 전달의 목적은 뭐니?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너가 답안을 썼어. 너가 답안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답안을 채점자가 읽었단 말이죠. 좋은 글은 뭐겠니? 전달이 잘 되고 채점자가 잘 이해하면 좋은 글입니다. 나쁜 글은 뭐겠어요? 전달이 안 되고 타인에게 이해가 안 돼. 채점자가 이해가 안 되면 나쁜 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논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 그지? 우리가 만든 것들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문이 무슨 글자예요? 그럴 문자잖아요. 그죠? 얘가 글이란 얘기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만든 것들 다 뭘로 만든 거야? 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어떻게 나눕니까? 선사와 역사 나누죠. 얘가 훨씬 길잖아. 발전이 안 되지. 역사에서부터 쭉 발전되는 거잖아. 뭐 때문에? 글 때문에. 드디어 지식이 축적되고 재생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이것을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란 말이야. 그지? 이것이 시험으로 바뀐 게 뭐가 됩니까? 논술이 되는 거지. 정보 줄게, 활용해봐. 아, 재생산해놨구나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서 살짝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논술 시험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고려시대 때부터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는 거 알죠? 선비들이 쭉 앉아 있고 이제 왕이 문제를 딱 펼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쫙 펼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책문이라고 해요. 책문. 그러면 이제 선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글을 뭐라 그래? 대책이라고 합니다. 책문은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면은 선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너 솔직히 대책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다른 점이 뭐야? 이때는 선비들이 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글을 썼다면은 지금은 제시문을 주고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우리 그 종이 보고 봅시다. 자, 관악 기준. 자, 논술은 관악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에 자신 있는 사람, 수학에. 수학에 자신 있습니다. 손 들 날은 안 들겠죠.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좀 수학에 자신 있으면은 한양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데 그 수학 문제가 있는 대학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논술 시험이 1번 문제 30점, 2번 문제 30점, 3번 문제 10점 하면은 벌써 60점, 70점이잖아. 그지? 4번 문제 3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10점짜리가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학교마다 다릅니다.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근데 요거 틀리면은 나머지 10점 안 하거든요, 그냥. 그냥 수학이 좀 자신 있으면은 요걸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하나만 빵점 맞아도 과락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백지 답안 또는 답안 분량이 현저히 미달되는 답안. 쿨한 아이죠. 아무것도 안 쓰고 나간 아이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답안지를 잘 옮겼습니다. 제시문을. 성의 있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천자서라면 천자 써야 되는 거고 백자서 백자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답안. 당연히 안 되겠죠. 문항 1번과 문항 2번 답안을 바꿔 작성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 이거 뭐냐면은 그 1번 답안지와 2번 답안지를 따로 주는데 2번 답안지에 1번 쓰고 1번 답안지 2번 쓰고. 변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항을 한 종류의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는 답안. 얘네들이 진정 기인이죠. 1번은 빨간색, 2번은 파란색 이렇게 쓴 애들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1번은 볼펜, 2번은 샤프. 이것도 안 됩니다. 1번 볼펜 썼으면 2번은 볼펜 써야 돼요. 왜 그럴까? 부정행위 때문에 그래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아예 샤프를 못 쓰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샤프를 좀 쓰게 합니다. 답안이나 답안지 여백에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식이 있는 경우 다 빵점입니다. 밑에 얘 보시면은 뭐 끝까지 읽어서 감사합니다. 꼭 서강대에 가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모티콘 쓴 애들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모티콘 쓰고 막 한 애들로 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빵점이 나도 갈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더 자세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